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판례 최종 정리 좀 해보는데요. 22년 판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1년 판례를 한번 해봤죠. 22년 판례가 반복해서 나올 게 좀 있어요. 그걸 좀 검토해 보시고, 뭐 23년 판례는 몇 가지 안 되지만 또 출제될 것도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제1편 총칙에서는요, 어떤 게 문제되느냐. 아무래도 이 상인성이 문제되겠죠. 상인성. 의제 상인과 관련되는 판례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죠. 등장하고. 1번 여러분 페이지 105페이지죠. 1번의 의사의 상인성 여부와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그동안에 뭐 이제 전문직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법무사, 변호사 등등 있죠. 전부 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공공성과 윤리성이 더 강조된다는 의미에서 의제 상인을 보지 않았죠. 근데 하나 더 추가됐다면 이제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죠? 의사도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상인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상인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의제 상인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재반 사정 참조해 보니까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알겠죠? 상인, 의제 상인 다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채권 채무 관계는 상사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상사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상사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세무사죠.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있죠? 의제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영업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겠다는 거죠. 물론 처음 양도될 당시에 채무 인수 없음을 알게 됐을 때는 영업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만은 영업 양도될 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영업 양수인이 인수 안 했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업 양수인이 책임질 거냐 문제인데 이거는 뭐 여러 번 다른 곳에서 설명했지만 집니까 아닙니까? 집니다. 왜 그러죠? 처음에 애초에 영업 양도할 때 그죠? 외관 법리에 의해서 외관을 창출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미 외관을 형성하고 외관을 어, 창출해서 그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버렸죠. 그걸 믿은 자인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 판례는 그게 핵심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판례가 42조 1항에 대해서 뭐 신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서 채권자를 해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어떤 취지도 얘기되고 있고요. 양수인에 의해서 소용되는 명칭은 상호 자체뿐만 아니라 옳고 영업 표시도 된다는 거. 그걸 여러 번 판례가 숙지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번 같은 경우 있죠. 3번.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원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장 증명 책임은 영업 양수인에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런 거다. 그런데 이겁니다. 4번. 채권자가 영업 양도 당시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 양수인은 책임을 안 져요. 안 져요. 그런데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에는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후에 채권자가 그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관을 이미 형성했고 외관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이게 조금 그죠? 알았거나 외관의 어떤 그 내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뭐 유사한 법원직이나 법무사 상법 시험에서는 이미 나왔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에도 한번 나오겠죠, 그죠? 네, 본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보시면 4번에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죠.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원래는 누굴까요? 영업 양수인이겠죠. 양수인에게 경업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수인으로부터 또 전전 양도 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후의 양수인 있죠. 이자도 처음 영업 양도를 했던 자에게 경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런 내용을 판례가 했냐면 판례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영업 양도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본질이 그거예요. 영업 양도를 해놓고 양도인이 동일한 업무를 한다. 동일한 영업을 한다. 이건 영업 양도에 대한 제도 자체를 몰각시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영업 양도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양도에 대한 금지 있죠. 영업 양도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확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야? 판례 말이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영업 양도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초 양도인이요.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면 전전 양도받은 마지막에 받은 그 영업 양수인이 영업의 침해를 받겠죠? 영업 양도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전전 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영업 양도인과 전전 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상법 41조 1항 취지가 참작돼야 된다는 거죠. 참작돼야 된다는 것은 경업 금지가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가보시면 결론 해보시면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에 관해서 정함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영업 양수인은 영업 양도에 대해서 41조 1항에 근거해서 경업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영업 양도 계약에서 만약에 경업 금지 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영업 양수인의 경업 금지 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요. 영업과 함께 넘어간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어때요? 영업 양수인의 전전 양도되면 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도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전전 이전된다는 것이 이전된다는 거 보는 것이 뭐죠? 판례 입장이죠. 그럼 전전 양도된 양수인이 최초의 영업 양도인이 경업을 하게 되면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냐 말이죠. 할 수 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하다. 됐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통칙 다시 말해서 회사 상행위 통칙, 상행위 통칙, 상행위 통칙은 대부분이죠. 주로 소멸시효 관련된 판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번에 가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갖는 기부 체납 채권과 상사 소멸시효냐 이 문제인데 지방자치한테는 공범이 맞죠. 근데 기부자인 회사는 뭡니까? 상인이죠, 상인. 그죠? 상인입니다. 이 상인에게 갖는 기부 체납 채권과 상사시효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냐? 당연히 적용됩니다. 알겠죠? 일단 일방적 상행이면 우리가 상행위로 보잖아요. 그죠?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뭔다. 이거는 보조 상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그거는 변시에서 나왔던 문제지만 그죠? 알아두신다. 그 다음에 상행인 투자 계약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냐 이거죠. 계약으로.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다면 주식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때 주식 매수 청구권은 뭐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성립되는 형성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두 번째, 이렇게 계약에서 정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서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건 맞아요. 행사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행사 기간 등등을 그죠? 발생한 채권 행사 기간 등을 고려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정하면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넘어가셔갖고 이제 네 번째 가보시면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은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죠?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 계약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상행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때 주식 매수 청구권의 상사 소멸시효에 관한 64조를 유추정해서 5년의 제척 기간이 소멸되는 건지 맞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행인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그 행사로 성립되는 매매 계약 이거는 상행위로 봤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 투자자가 형성권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행사 기간은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사의 직무채권이죠. 세무사의 직무채권. 아까도 봤지만 이 직무채권은 뭐라 했죠?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다. 이럴 때 세무사 직무채권과 관련해서 민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소멸시효지만 우리 민법이 163조 5호에 가보면요. 단기시효가 나와요. 단기시효. 거기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직인, 공인회사 및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세무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세무사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 직무에도 이 3년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민법 163조 5호 이게 세무사에게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알겠죠? 그리고 밑에 가셔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5조 1항에 규정한 상인이라고 보느냐? 우리 판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소멸시효도 10년이 소멸시효가 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유치권의 불가분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히면 많이 봤겠지만 이제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소멸 청구 보시면요. 판례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민법에 있는 거잖아요. 민법에 있는데 상법에도 상사유치권에도 적용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적용한다는 거죠. 그 결론을 내렸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죠. 그 유치권의 불가분성 이거는 어,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 물건인 경우도 다 적용되고 상사유치권에 적용된다.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때요? 그 유치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부담해야 되는 건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유치물이 소멸되었을 때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의 채권은 피담보 채권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이렇게 취득했다가 이렇듯 이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서 전체에 미치는데 요 일부분 있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게 탈락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이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유치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그죠? 그 부분만 소멸 청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일부 필지토지에 대해서 선량 관리자 주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위반 행위가 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알겠죠? 예, 그걸 알아주신다. 됐네요. 그래서 판례가 몇 마디 좀 해줬어요. 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의 취지는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익이 있는 것이다.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주식회사로 바로 가보면 주식과 주주권에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보시면 109페이지인가요? 109페이지에 나옵니다. 1번에 주주가 영업 양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주식회사 주주가 사실 주주는요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못하죠. 예,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영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 알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주가 간접적 영향을 미치니까 회사가 어떤 체결한 계약 있죠. 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판례는. 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아는 거지만 판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주주가 회사 재산 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고요. 주주는 직접 제3자의 거래 관계에 개입해서 회사가 체결한 어떤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요 없어? 없다. 설령 회사가 영업의 아주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 됐죠? 주주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판례에서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하냐? 주식회사 채권자는요. 좀 나눠봤어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때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그죠? 그 계약을 해서 회사에 그렇지만 그 계약을 통해서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는 그래서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만족시키기 없게 되는 이런 간접적 침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채권자와 주식회사의 주주를 구분해서 얘기했고 간접적 영향 미치는 책임과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판례가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주주총회와 관련되는 판례가 22년도에 중요한 판례들이 좀 나왔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1번을 보시면 거기에 109페이지에 거기 기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다. 소수주주의 주총회 소집 청구에서 이사회 소수주주가 주총회 청구하는 366조 1항이 있거든요. 상법에 이 상법 1항에서 거기서 말하는 이사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문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게 판례에 나온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죠. 여러분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이사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누구에게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사회는 누구냐 이거죠. 말은 이사회로 법에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 입장은 사실상 어때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실무상도 그렇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 같은 게 어때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럴 때는 그냥 각 이사가 이걸 하는 걸로 보면 된다. 그래서 각 이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알겠죠? 정리를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자문서라고 했는데 이 전자문서는 뭐냐? 전자문서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는 전자적 정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 변환 송신 저장된 때 형태. 근데 조건을 달아줬죠. 그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전제한다. 재현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전자문서는 어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면 여기에 전자문서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다시 말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 송신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메일 있죠, 이메일. 이메일 있죠. 또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있죠. 모바일 메시지 있죠. 카카오톡에 대한 그 SNS상에 표시되는 게 있죠. 그것도 전부 전자문서인데 그 전자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전자문서는 어때요? 외부적으로 표현돼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열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메일 열람할 수 있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열람할 수 있죠. 모바일 메시지도 어때요? 열람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카카오톡 문자로 대표이사에게 주총회 소집 통지를 했었는데 이게 정당하냐, 여기 문서에 해당되냐고 문제됐었는데 판례는 문서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전자문서에. 알겠죠? 예, 그거 하나 알아두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가 이제 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신청하고 신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의의 목적 사항의 범위예요. 그래서 소수주가 366주에 따라서 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주주총회가 소집해서 결정하는 건데 주주총회 만약 목적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 것을 만약에 목적 사항으로 적었다.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일단 판례가 안 된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주총회 권한은 상법이나 아니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다 됐잖아요. 아, 그러면 정관으로 정하면 주총에서 결의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총의 결의 사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의 목적 사항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표이사 선임 해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이건 이사회 하는 거죠. 이사회죠. 정권 사항이죠. 근데 만약에 정관으로 이 대표이사 선임 해임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만약에 정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주주총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사안에서는 정관에서 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대표이사 선임 해임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목적 사항으로 삼아서 소집 허가 신청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다. 그 다음에 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했을 때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3번인데 소수주주의 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하고 회의 목적 사항을 변경할 수 있냐, 변경할 수 있냐. 그죠? 이 부분이잖아요. 소수주가 366에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가 신청할 때 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건 맞고요. 그런데 임시총회 소집 청구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 사항하고 소집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달라요. 이럴 때 재판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 판례는 그렇습니다. 소집 이유에 맞추어서 회의 목적 사항을 일부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요. 또 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잘못된 거야. 불일치됐어. 라는 얘기하면서 좀 제대로 고쳐와. 라는 성명하거나 아니면 지적함으로써 의견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 사항을 수정 변경해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알겠죠? 그거 알아둔다. 목적 사항에 달하면 변경해서 성명하거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소수가 제출한 임청회 소입 청구서에 회의 목적 사항이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선임 및 해임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지만 소집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회의 목적 사항은 이거고 소집 이유는 어때요?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죠. 이 대표이사라는 말이 없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를 때. 그때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 및 주총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불일치하는 거죠. 불일치하기도 하고 목적사항하고 지금 목적사항하고 소집 이유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으로서는 어때요? 이게 목적사항과 다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그죠? 기회를 주고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네 번째는 퇴임이사의 자격 상실 사유가 나오죠. 퇴임이사의 자격 상실 사유. 이건 뭐 퇴임이사가요. 특경법에 그죠? 특경범죄법의 3조에 체벌되는 특정 재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 조문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아닌 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경범죄 14조 1항 각호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해당됐냐면 퇴임이사가 여기에 범죄에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어요. 이미 퇴임된 거잖아요. 그죠? 퇴임이사. 퇴임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 범죄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럴 때도 밀접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퇴임이사 또는 퇴임 대표이사는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근데 이제 퇴임이사 측에서는 뭐예요? 나는 이미 퇴임된 자고 새로 선임되는 자를 위해서 그때까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퇴임이사를 하는 업무는 권리 의무가 상실되지 않는다 주장했는데 우리 판결은 어때요? 퇴임이사도 여기에 특정 범죄에 대한 그 조문에 있죠? 해당된다는 거 봤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상실되는 거죠. 알겠죠? 상실되는 거 봤다. 그래서 퇴임이사도 만약에 이 특정 재산 범죄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권리 의무를 상실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 의무를 상실하게 된 이 퇴임이사, 퇴임 대표이사가 주총의 소집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사의 주총의 소집 결정도 없이 주총회를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총회 결의가 볼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 한다?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서 부존재 사유로 봤어요. 주총에 부존재 사유를 봤던 거죠.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회계와 관련해서도 우리 판례가 좀 2022년에 의미 있는 판례를 냈죠. 그래서 가보시면 회계 관련해서 111페이지에 가보시면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이게 뭐냐 이거죠. 뭐냐? 구체적 배당 지급 청구권. 일단 구체적 배당 지급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는 보통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권이 발생하는데 이 주식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추상적 권리로 보죠, 보통. 근데 보통 주주총회 승인되면 어때요? 이 배당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구체적인 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외가 있다, 얘가. 예외가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예외가. 그렇죠? 판례가 예외로 정관에서 회사의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 지급 조건이 배당금의 조건이나 배당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경영 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 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있죠.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갖춰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주총의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아니면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죠? 특정한 조건에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이렇게 예외 상황에서 정관에서 정한 것을 확정적인 배당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건 이번 처음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던 사정을 들어서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 그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배당금 청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중간 배당 청구 관련해서 또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됐잖아, 그죠? 근데 중간 배당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 것이고 조문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계류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중간 배당은 이사회 계류를 하는 거예요. 주총회가 아니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원래 이익배당청은 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는 이사회 계류로 정관에 정해지면 이사회 계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횟수는 어때요? 영업 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이거 뭐 조문 문제 알잖아, 그죠? 그런데 중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됐어요. 성립되면 우리 판례는 뭘로 보냐면 구체적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완전히 확정된다고 본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요. 이사회 결의해놓고 배당금이 너무 적다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해서 배당금을 증감시켰어요. 이걸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이래로 제한된 중간 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 연도 중 다시 중간 배당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 배당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것도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다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꼭 알아두셔야 된다. 중간 배당 청구 관련해서 그래서 선택형에 아마 나올 것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꽤 지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 수고했습니다.